50대 남성 A씨는 부모 없이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A씨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어머니는 A씨가 3살 때 재혼하여서 자식들의 곁을 떠났고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몸이 아파 평생 병원을 들락거렸으나 누군가에게는 당연할 부모의 위로와 간호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거제도 앞바다에서 숨졌습니다. 그가 갑판원으로 일하던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어릴 때 버림받아 어머니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A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법원은 A씨 누나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모친에게 보험금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지급금지 가처분일 뿐 앞으로 법정 공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공무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적용을 위한 개정안은 주요한 법안들이 늘 그렇듯이 국회에 정처 없이 계류 중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의 염치에 가격을 매겨야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격은 사람마다 상대적인 것이라 서로 견주어 자랑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가격 앞에 홀로 떳떳하거나 초라합니다. 그녀는 자기 염치를 얼마에 흥정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은 내 염치의 값어치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2월 17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요. 아이유의 마음 듣고 왔습니다. 최현진님, 진짜 사람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 아이 폭행하는 어른들도 그렇고 돈 앞에 사람 이길 포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 화가 납니다 해주셨어요. 2243님은 웅디 컬링 대표팀이 져서 너무 아쉽네요. 마지막 경기라서 긴장과 압박이 심했을 텐데 정말 고생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어요.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스웨덴에게 8대4로 4대8로 졌다고 하네요. 4강 진출에 실패했는데 2243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 보내주시면 4부에서 모아서 해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에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가 됐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걸 금지했고요. 이 약국이랑 편의점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에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스크 대란처럼 약국에 분명히 물량이 꾸준히 오고 있는데 네. 1인당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는 한도까지 모조리 다 사가면서 금세 동이 나고 편의점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를 보아하니 이게 재고가 남아날 리가 없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다들 불안하셔가지고 예. 사재기를 해서 조금만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 바로 해보고 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편의점에서는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헤드라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유승원님 1번 자가검사 키트. 아니에요. 류민숙님 2번 자가검사 키트. 아닙니다. 우용식님 1번 여신 손이에요. 어머. 오늘이 또 여신까지 붙었네. 어머, 어쩌면 좋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2022 문화유산 선정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해마다 올해의 대표 홍보 문화유산을 꼽고 있는데요. 네. 2022년의 문화유산이 어제 16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유산들이 선정이 됐나요? 네, 올해는 대표 홍보 문화유산으로 한복, 경복궁, 팔만대장경, 그리고 백제 역사 유적지고, 조선 왕조 궁중 음식, 그리고 떡이 선정이 됐습니다. 떡? 네, 떡. 라이스 케이크, 떡. 예.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되느냐? 대표 문화유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에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내국인 각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를 통해서 결정됐고요. 우선 외국인들이 57개의 후보 가운데 10개를 먼저 추렸고, 그리고 나서 내국인들이 10개 중에 5개를 뽑은 게 이 결과예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한복이 28.8%로 1위로 꼽혔고, 네. 경복궁이 15.3%로 2위로 꼽혔습니다. 한복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요즘 뭐 동북공정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된 걸까요? 좀 영향이 있는 걸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우리를 최근에 많이 화나게 했었죠. 이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에 등장한 여성이 한복을 착용을 해서 논란이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은 또 굳건히 우리의 옷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경복궁도 조선시대 궁궐, 그 중심 궁궐이고,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시대의 외적 침입을 막기 위해서 조성했던 불교 경전 목판입니다. 네.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한복이 가장 첫선으로 꼽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 침략 중에서 단 하나라도 좌시를 하면 다른 것들도 비슷하게 감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복부터 철저하게 지키고 중국 민관의 음모를 고발해 나가겠다라는 굳은 다짐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젠가요? 보니까 뭐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새로 방영하는 명나라 시절 배경의 무슨 드라마가 새로 뭐 시작을 한다는데, 그 스틸컷이 몇 장이 공개가 돼가지고 봤더니 한복이? 죄다 한복 입고 있어. 명나라 황실에서 왜 한복을 거지? 입고 있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거기 궁녀들이 다 저고리 한복을 입고 있어. 아니 걔들은 저고리를 안 입었다니까. 안 입었죠. 아니 무슨 아니 그 피겨스케이팅 영화에서도 막 우리가 막 그 엄청 반칙 쓰고 이런 역할로 나오잖아요. 정말 여러모로 화나게 만드네요. 마마. 그래요. 아무튼 네, 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 일단 문화재청은 선정된 대표 문화유산 홍보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SNS 중심으로 유산을 알릴 예정인데요. 특히나 전 세계 한국어 학당을 운영하는 세종학당재단,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민간 단체인 반크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해서 세계에 우리의 유산을 알리는 노력을 할 거라고 합니다. 올해는 이런 것들이고, 네. 작년에는 그럼 어떤 게 뽑혔었나요? 네, 2021년도에는 김치 만들기, 그러니까 만드는 자체. 기억난다. 기억난다. 자체. 그리고 수원 화성, 그리고 창덕궁, 제주 화산점과 용암 동굴이 뽑혔었습니다. 조금 특이했었어요. 자, 우리 강흥천님께서 오늘은 적어도 정답이 첫 번째 헤드라인에서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라고. 천재인데. 혹시 내일은 춥나요? 네, 제가 오늘 후하게 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는 없어요. 네, 두 번째가 귀 활짝 열고 들어주세요. 자, 선정답자 원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헤드라인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소식은 범 내려온다에서 이번에는 숨바꼭질입니다. 뭐죠 그게? 네, 우리 그 범 내려온다 노래. 예. 그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홍보 영상으로 대박난 노래였잖아요. 그 머드맥스도. 맞아요. 예. 네, 그런 것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로 전통놀이 숨바꼭질이 홍보 영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잘 통한다는 걸 안 것 같아요. 맞아요. 제대로 감을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이번 홍보 영상에서는 숨바꼭질을 하면서 전국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데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들 사이에 몸을 잠시 감췄다가 훈장님의 두루마기 속에 숨었다가 찰왁 하고 들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표현이 되고 있고, 예. 안동의 도산서원을 배경으로 숨바꼭질을 계속해서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전국의 곳곳을 비춰주는데, 전주에서는 병풍 뒤에 숨어서 30첩 반상을 엿보고 또 한옥마을도 누비면서 놀이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BGM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럼요. 전래동요인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 노래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내서 가야금 바탕으로 배경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숨바꼭질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맞아요. 주제도 그렇고. 맞아요. 전주만 보여주는 건 아니죠? 다 보여주는 거죠?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고 네. 이렇게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숨바꼭질을 통해서 각 도시의 숨겨진 관광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 우리 MZ 세대를 잡는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힙한 감성까지 더해서 MZ 세대의 관심까지 끌어왔고요. 우리가 두 편이 공개가 됐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테마를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현대적인 테마를 다루고 있어요. 이 전통 테마에서는 전주와 안동을 중심으로 선비 체험, 네. 한옥 스테이, 그리고 30첩 반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현대 테마에서는 부산, 강릉, 목포를 중심으로 요트 파티. 부산에서 요즘 굉장히 인기거든요. 요트 파티 그리고 목포의 고화도 전망대 이런 것들 MZ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를 관광지로 이 모습으로 담았습니다. 이런 영상 만들면은 너튜브로만 이렇게 활용하는 건가요? 일단 너튜브 중심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을 주로 찾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 방한시장 8개국 대상으로 글로벌 소구력이 높은 채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고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 시국이라서 많이들 못 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비를 하는 개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고 싶잖아요. 그럼요.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엔 또 어떻게 만들었나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인심 좋게 아주 쉽게 냈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문제가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선 정답자 제가 뭐 따로 지금 안 읽어드려도 많으시군요.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내놓은 새로운 홍보 영상에는 한국의 전통놀이 이것이 주 소재로 활용됐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숨바꼭질, 2번 오징어 게임, 3번 땅 따먹기.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골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선 정답자 2분, 커피 쿠폰 받는 당첨자 5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두 곡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씨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숨바꼭질이었고요. 자, 선 정답자 문옥진님, 정미애님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4608님, 성소림님, 7738님, 0609님, 유제일님 이렇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창이죠. 역사 속 스포츠에 관련된 이야기들 준비해봤습니다. 광고 듣고 썬킹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계의 호돌이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호돌이 오늘 새로운데 남자친구 새로운데 오늘 뭔가 왜요? 호돌이라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베이징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빙뚠뚠이잖아요. 몰라. 왜 몰라? 빙뚠뚠은 뭐야? 빙뚠뚠이라고 빙은 얼음이고 뚠뚠이 이제 두꺼운 인정이란 말인데 판다. 판다. 네. 역대 마스코트 중에서는 호돌이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유, 이게 뭐 두말이 필요 없죠. 호돌이가 최고지. 호돌이랑 지난 평창 때 백호. 예. 너무 예뻤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무슨 저걸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역대 모든 올림픽들 마스코트 짱 모아가지고 이 외국인들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평창이 1등했어.
수어랑어 반다비가. 예. 그거 중국에서 그 삥뚱뚱이라는 베이징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가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너무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1인당 하나밖에 못 사게 만들었거든요. 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짝퉁이만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이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에 짝퉁 단속이 났었는데 약간 내로남불. 다른 나라 건 짝퉁 엄청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막 불법 유통시키면서. 하지만 판단은 안 된다. 빙뚠뚠? 빙뚱뚱은 안 된다. 지켜야 된다. 그렇군요. 네. 김미리님이 오늘 목요일이네요. 웅디 뒤에 파카가 보여요. 만년필이 보인다고요? 파카. 아, 네. 네. 정킹 교수님 오는 날은 제 물건을 다 스튜디오 안으로 피신시켜놓습니다. 저 사람이 또 뭔가 고양이 털을. 아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고양이털이 하나도 없는 거짓말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다 딱 보이는데. 뒤는 안 보이니까. 앞에만 딱 닦았네 앞에만.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폐막식이 이번 주 일요일인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부상 없이 우리 선수들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주제가 역사 속의 스포츠입니다. 네. 역사 속의 스포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데 바로 들어가 보죠. 사실은 뭐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동계 올림픽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네. 제가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동계 스포츠관에서 몇 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계 스포츠 관련해서. 네. 사실은 우리도 퀴즈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어. 굉장히 아쉬워요. 한 서너 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한 10분에 하나씩. 퀴즈? 예. 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스케이트장은 어디였을까? 뭐 이런 걸 이제 문제로 내는 거죠. 아, 계속해서. 네네네. 오늘 뭔가 되게 의욕적이신데? 원래 뭐 의욕적인데 항상 성김 선생님한테 밀려서 발언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이 얘기 다 하면서. 요즘에 오디오 점유율도 높으셨어요, 작가님이. 그러니까. 몇 주 동안. 열심히 안 하더라고 성김 교수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스케이트를 타는 곳이 예. 놀랍게도 경복궁 향원장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1894년 겨울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그때 이제 그 고종하고 명성황후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뭔가 겨울에 뭘 이렇게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침 향원장이 꽝꽝 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꽝꽝 언 데다가 이제 외국인 이제 선교사하고 아마 그 가족들이 와서 피겨 스케이트를 탔던 것 같아요. 잠깐 킹덤에서 그 좀비 빠뜨렸던 그 아닌가 그거 아닌가? 거기랑은 조금 다른 곳. 아, 그래요? 네, 거기는 이제 좀 더 크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 그냥 드라마에선 창조한 거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기록한 거를 한자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예. 피겨 스케이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빙족희. 빙족희? 예. 아, 뭔가 그럴싸하다. 예, 얼음 빙에 그다음에 다리 조개 그다음에 이제 놀이한다 할 때 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피겨 스케이팅은 이 경복궁이다. 그럼 전 세계 최고의 스키는 어디서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뭐 스키 우리가 생각하는 스키를 스키. 처음 만든 네. 러시아. No. 어제 중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만 년 전에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요. 아니야. 그 인정 안 해.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인정 안 해. 아니 중국의 그 구석기 말기에 예. 그 동굴 암벽화가 발견됐는데 어떤 그 구석기인들이 눈이 쌓인 거로 추정되는 벌판 위에서 긴 나무 막대라 신고 서 있더라. 난 저것도 들었어. 중국에서는 그 뭐지 신석기 시대에 이미 중국에 가스관이 있었다고. 아, 네. 그럴 때는 네 그럼 됩니다. 네. 예전부터 중국에서 축구랑 골프는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축구기 있기는 있었는데 예, 사실은 예. 축구기 당대에 굉장히 유행을 했고 그게 이제 신라 때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 김유신하고 이제 김춘추가 축구하다가 고구름 뜯어가지고 문이랑 혼인시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뭐든지 옛날에 뭘 갖고 차고 던지고 하는 것들은 다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 스포츠와 이전 그렇지. 스포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제 스키를 처음 탔던 건 1920년대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스키 타기 이전에 이미 조선 사람들은 스키를 탔어요. 뭐 그러겠지. 뭐 빙판에서 뭐 집 같은 거 엮어가지고 네, 그럴 때 이제 미끄러지니까. 문제를 내면은 이 스키의 이름은 뭘까요? 한자로 예, 수기. 수기 아닙니다. 뭘까? 눈 설자가 들어갑니다. 설희. 설희 말고 동물 이름 들어갑니다. 설호 호랑이. 설호 말고 설묘. 설묘. 고양이. 설마. 설마. 그건 줄 알았어. 내가 알았지. 이거 진짜. 야, 이거 재밌는데? 그래서 그 설마가 변한 게 썰매예요.
진짜? 네. 우와. 그래서 이제 보통 처음 알았어. 우리가 보통 썰매하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미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얼음 위죠. 아. 그러니까 원래 썰매는 눈 위에서 타는 건데 그 풍속도가 나와 있어요. 기산 김중근이 그런 풍속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타냐면은 지팡이를 들고 예.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회전하는 스키 있잖아요. 좀 짧은 스키. 예. 그런 스키 같은 걸 타고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뭔가 곡물을 실어 나가야 되는데 강원도 함경도 쪽에 이게 산이 깊고 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접근을 못한 거예요. 그때 쌀을 싣고 경상도 쌀을 함경도 옮겨야 되는데. 옮겼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갑자기 썰매 부대가 나타난 거죠. 예. 함경도 강원도 썰매 부대가 나타나서 그거를 딱 등에 업고 쫙 타고 내려갔던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스키를 처음 만든 나라가 러시아라고 말한 건 웅디 혹시 도스토옙스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차이코프스키. 아 맞다. 네. 그리고 국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쪽 지방이라고? 뭐 대체로 이제 북유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때 그 썰매를 우리가 굳이 뭐 현대 썰매랑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스키랑 섞지 않는 이유는 예. 그거는 그거고 또 이건 이거고 왜냐하면은 그게 표준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의 스케이트 역사와 또 우리의 썰매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일제 강점기에 보통 1936년에 송기정 선수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동계올림픽도 같이 열렸거든요. 동계올림픽은 그때 어디서 했나? 아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가르미슈 피르헨 카르텐. 그거 좀 외우고 오세요 그거. 못 외우겠어. 너무 길어서. 나라 이름이 독일 그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 사이에 있는 도시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나치 정부에서 이 두 도시를 하나로 묶어갖고 이제 그 올림픽을 열었었는데 거기에 우리 선수들 세 분이 참여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그 1000m를 참여했던 김장현이라는 분은 12위인가 18위인가 그래서 당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어요. 아시아 신기록까지. 네. 그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 드라마로 저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뮤지컬로? 네, 정동극장에서. 야, 근데 방금 1936년 그 올림픽 말씀하신 김에 1936년이 이제 그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한 다음에 그 33년에 집권했기 때문에 한참 그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릴 때잖아요. 그리고 인기 좋았을 때죠, 아주. 인기 좋았을 때죠. 그래서 경제도 막 성장하고. 네. 그래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야말로 올림픽 헌장에 올림픽 스포츠와 정치는 엮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만 가장 정치적으로 악용된 케이스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2022년보다 더. 그러니까 괴벨스가 다 디자인을 했어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최대한 나치 정권을 홍보하자.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네. 첫 번째 괴벨스가 그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은 올림픽은 처음 시작한 것이 그리스 아테네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성화를 체화를 해가지고 주자가 릴레이 해가지고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한번 쭉 달려오는 게 어떨까? 그 아이디어도 냈고 그 처음으로 성화봉송이 된 것도 그 베를린 올림픽이었고 그리고 이거를 신문에다가 이 경기 결과를 보도하는 것보단 실시간으로 우리 한번 이 중계를 해보자 해서 보도의 개념을 사상 처음으로 라디오와 TV 생중계를 했던 것이 1936년 나치 정권 하에 베를린 올림픽이었죠. 개막식도 이제 당시로서 이제 획기적으로 그럼요. 드라마틱하게 만들었고 그렇죠. 연극적인 효과를 나치가 굉장히 잘 활용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 베를린 올림픽마저도 사실은 그런 뭔가 그 편파 판정이나 어떤 그 순위 조작 같은 걸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악의 올림픽은 바뀌지 않았나. 어디로요? 어딘가로. 아니 솔직히 88 올림픽도 88 올림픽을 왜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발전했다 이거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 우리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 미들급이었나 그 복싱에서 박시현 선수와 미국 선수가 누가 봐도 미국 선수가 이겼어요. 박시현 선수는 질 거를 예상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주심 레프리가 이제 박시현 선수의 손을 들은 거지 않습니까? 본인도 당황했던 경우가 있었죠. 그건 진짜 그 심판이 실수를 한 건가 그거는? 순간적으로? 3대 2로 우리 선수의 손을 들어줬죠 그때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차이가 있어. 근데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을 땄다고 환호하잖아요. 이 심판 판정에 이 판정 시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88 올림픽 서울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창피했어요. 벤 존슨이 그때였나? 벤 존슨 그때 칼로이스와 벤 존슨 세계 벤 존슨. 대결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역사 보면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보통 이제 동계올림픽이 최초를 1924년 샤모니 프랑스로 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1908년 런던 올림픽이 최초가 아닐까. 왜요? 하계 올림픽인데 어. 그때 피겨 스케이트를 같이 해요. 하계인데? 실내에서 하면 되니까. 아. 10월 달에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종목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이제 분리를 했다. 프랑스 샤모니에서 한번 같이 이제 따로 나눠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따로 이제 하계올림픽 따로 오게 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처음에 동계올림픽이라고 한다는 건 런던 올림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특히 유럽에서 동계 스포츠가 발달해 있잖아요. 지금 순위표 보면은 한중일 빼놓고는 다 유럽 국가, 그러니까 뉴질랜드 정도 빼고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어떻게든지 올림픽에 넣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미처 프랑스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쿠베르탕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들어가죠. 쿠베르탕으로 배우셨어요? 쿠베르탕으로 배웠어요? 나는 쿠베르탱으로 배웠어. 탕 어떤 게 맞나요? 설렁탕이 드시죠, 네. 진짜 의미 없다. 근데 정말 그 동계올림픽 얘기하면 떠오르는 게 또 쿨러닝이잖아요. 쿨러닝. 컬러닝. 우리 한번 다뤘는데 또 여기서. 그래요? 캘거리 동계올림픽을 다뤘던 그 자메이카 네, 봅슬레이 팀. 그러고 보면 참 적도 국가는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솔직히요. 당연히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올림픽도 굉장히 어쨌든 계속해서 수정 변화가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도 사실은 일제 강점기가 아니었다면 벌써 이렇게 뭐 스키도 그다음에 이제 스케이트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고 1920년대 30년대 가장 대중적인 스케이트장이 한강, 대동강, 압록강이었어요. 한강. 네. 그런데 여기서 열리면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그러겠죠. 저기 큰데.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동강하고 압록강 같은 경우는 하구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때 이제 기록을 이제 당시 이제 우리 쪽 신문 기록이긴 하지만 거의 아시아 최대 규모였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시아에서 동계 올림픽을 할 만한 데가 일본 우리 빼놓고는 인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없잖아요. 중국이 그땐 동북 지역이 거의 비어 있을 때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동계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는 바탕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80년대 초반만 해도 한강에 해수욕장 있었죠. 모래사장. 강수욕장 있었죠. 모래사장. 네, 글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수영하러 간다 그러고 거기 파라솔 켜고 모래사장도 있고 겨울 되면 강도 얼고. 그때 이제 그 수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제3 한강교 밑에서 수영을 했지만 지금도 한강에는 갈매기가 있어요. 갈매기. 있고. 잠깐 갈매기가 어떻게 온다고요? 그렇게 오는 애들도 봤어 내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 스포츠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올림픽에 대한 전반적인 네, 상황을. 그러니까 올림픽하고 이제 동계 스포츠에 관련된 조금은 뭔가 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 썰매 어원 말씀해 주신 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타갖고 깜짝깜짝 놀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몇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스키가 1900년대 초반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멀리서 본 거예요. 멀리서 봤다? 예, 이 스키 타는 장면을. 예. 그래서 그걸 외국인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스키 도입설을 1904년설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봤다는 사람은 있는데 기록과 근거가 없어요. 기록과 근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느낌이 이렇게 앞으로 몸을 젖히면서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 그 느낌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썰매 타는 강원도 분이나 함경도 분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스키를 처음 공식적으로 들고 오스트리아 스키를 들고 왔던 사람은 나가노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 교사였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원산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원산에 일본인 마을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들어왔고 우리나라 최초의 스키장은 1920년대 말에 원산에 생겨요. 그래서 원산에 2개 정도의 스키장이 생기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키를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지금 그 아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을 열 만한 환경이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도 약간 논란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유일하게 연 도시가 베이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내 종목은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네. 야외에서 열리는 스포츠는 베이징에서 무려 230km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 열리거든요. 베이징 너무 남쪽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한 도시로 보여야 되는가라는 또 의혹에 대해서
우리 88 올림픽 때는 또 요트는 부산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그거는 바다가 있는 데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서울은 진짜 동계올림픽 맘만 먹으면 다 했을 수 있다라고 드는 게 해방 이후에 스키장이 이제 스키장이 없잖아요. 예. 1975년 용평 스키장 생기 전까지 남한에는 스키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키장이 없어서 어디서 스키를 타냐면은 아차산에서 스키를 탔어요. 아차산? 네. 오. 여기 성동구에 있는 예. 광진구에 있는 그 아차산에서 스키 대회를 열었고 2차는 나중에 노고단 지리산 노고단 예. 눈 내리는 데만 찾아갔죠. 아, 근데 그다음에 되게 야 경치 죽였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진짜 기대하고 갔던 데가 울릉도였는데 그때 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종목은 안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우리나라도 뭔가 그 동계 스포츠의 역사가 좀 있네요. 네, 찾아보니까 재밌습니다. 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재밌게 들었고요. 자, 우리 역사 속의 스포츠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24회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습니다. 1회 하계올림픽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고요. 1회 동계올림픽 어디서 열렸을까요?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프랑스, 2번 스위스, 3번 미국. 힌트. 지금 곧 들을 노래를 보니까 프랑스 이 나라의 최고의 도둑이에요. 이불 몽땅도 있고 예. 그냥 참 안타까운 스토리죠. 이사도라 단칸도 있고. 이사도라 단칸은 없잖아 지금 여기.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고향이 있다 이거지. 네. 뭐야? 이불 몽땅.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에디스 피아프의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이불 몽땅의 세시봉까지 두 곡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 역사 속 스포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앞서서 2부에서는 저는 그 썰매의 어원이 된 설마가 가장 쇼킹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전혀 몰랐어. 퀴즈로 나가야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전혀 몰랐어. 예, 그 사전 정답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네. 설마가 썰매가 되었다. 대박. 썰매했던 네가 나를 부숴라. 그런 거를 하려면은 가사라도 제대로 하면서 발음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밤에 늦게까지 술을 마시니까 발음이 안 돼. 꼬이는 거예요. 이게 애드립의 묘미예요 이게요. 뭐야? 그 묘미를 우리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하여간 자, 어디로 가볼까요? 일단은 뭐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 뭐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그를 불렀는데 네. 뭐 일단은 김연자 씨께 대신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의 나라. 아침의 나라가 불과 몇 달 전에 바뀌었잖아요. 네.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예. 네. 뭐 그걸 계기로 이제 약간 격분을 한 김연자 씨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나중에 이제 털을 잡으시고 이제 암호로 파티로 이제 교육을 하셨죠. 그렇군요. 자,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올림픽 현장에 스포츠와 정치는 엮지 말아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스포츠와 정치는 엮지 말아라. 엮지 말아라고 돼 있는데 역대 올림픽 가운데서 정치와 엮이지 않은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이게 국가 간의 경쟁이다 보니까 그렇죠. 정치와 아예 동떨어진 올림픽이 과연 존재했을까? 그렇지 않다.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88 서울 올림픽도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왜냐하면 그 전에 84 LA 올림픽과 80 모스크바 올림픽이 굉장히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 이제 미국과 소련이 빠진 채로 그렇죠. 있었고 88 서울 올림픽은 그야말로 어떤 그 이제 냉전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상징하고 공언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올림픽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1896년에 이제 쿠베르탱 남작이 이 근대 올림픽을 부활한 것이 그럼 어떤 의미에서 부활을 시켰는가?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다는 그 설이 거의 정론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올림픽 헌장에 정치와 올림픽을 이게 관련짓지 말아라고 써 있는데 시작부터 사실 정치적이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쿠베르탱 남작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탱이겠죠. 예. 그렇죠. 그 탕은 아니겠죠. 쿠베르탱이 프랑스 사람인데 그럼 근대 올림픽을 부활을 하려면은 일단은 그리스나 뭐 그쪽 사람들이 부활을 해야지 원칙이지만 원래 원조는 그쪽이니까. 그렇죠. 원조 맛집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왜 프랑스인인 쿠베르탱이 프랑스에서 근대 올림픽을 부활하려고 했는가? 나 생각 안 해봤어. 그러고 보니까 원조 맛집은 저쪽인데. 그렇죠. 갑자기 지중해 쪽인데 왜 갑자기 프랑스에서 갑자기 남의 파리에서 위다듯이 이다식을 하고 있냐? 예.
그때가 이제 1896년이잖아요. 예. 프랑스인들은 자존심 빼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프랑스인들은. 근데 그 시기가 프랑스 역사상 프랑스인들의 자존감이 가장 땅에 떨어졌던 시기였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187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때 네. 프랑스가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네. 나폴레옹 3세 황제는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렇죠. 그 비스마르크한테.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보불 전쟁 이제 이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에서 당시 독일은 통일 독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36개 각자 다 이게 나눠져 있던 그 국가들로 엉성한 연합체였지 않습니까? 요 얘기도 재밌는데. 그러니까 요 프로이센 얘기 얘기 재밌어. 재밌는데. 그렇죠. 일단 이 36개의 독일 연방의 예. 넘버원 형님격인 프로이센이 그렇습니다. 당시 최강 국가인 이 프랑스 제국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프로이센의 수상이 누구였습니까? 네? 수상이 누구였습니까? 비스마르크. 역대 전 세계 수상 중에 이름이 제일 멋있는 수상. 왜요? 비스마르크. 멋있지 않습니까? 마르크니까. 아 그래요, 네. 비스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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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마르크 재상과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센 정말 약체라고 생각했던 프로이센이 프랑스 대제국을 박살을 내버린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파리의 교외에 있는 이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간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 여러분 뭐 신혼여행 가신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항상 사진을 찍는 곳이 어디냐? 거울의 방이에요. 몰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신혼여행 가면은? 거울의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거울의 방에 오. 들어갈 수 있는데 약간 저는 사기 기운을 느꼈습니다. 사기? 예, 어? 거울의 방이 아니라 거울의 복도예요. 거울 보고. 요런 디테일 좋아. 하여간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가장 화려하다고 하는 거울의 방에 일단 그 빌헬름 황제와 비스마르크가 들어가요. 네. 그런 다음에 자 대제국 프랑스를 우리가 박살냈다. 36개의 이런 그 독일 연방 국가들 다 모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통일 독일을 선언하자. 그래서 승전 선언과 독일 통일 선언을 프랑스 한복판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실로 처박힌 거가 돼 버려요. 그러고 보면 이게 약간 프랑스가 늘 독일에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2차 대전 때 이제 히틀러에게 짓밟혔던 것도 그렇고 늘 좀 반복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 독일에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이거가 된 거예요. 그게 187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져버리고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이 그때부터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1894년에 이제 드레피스 사건이 터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 포병 대위에게 누명을 씌워버려 가지고 우리가 빠삐용 섬이라고 알려진 그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걸 보고 이제 그 쿠베르탱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프랑스의 젊은이들의 자존심은 정말 땅을 치고 있다.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니까 이 자괴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올림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젊은이들이요. 프랑스의 젊은이들이요. 너희들이 이렇게 자괴감에 빠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프랑스는. 평화를 위해 싸웠고 평화를 위해서 진 것이다. 이게 약간 정신승리인데. 네, 네. 아니, 약간 프랑스판 악fü정전이에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인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뭘 하냐? 예. 프랑스가 근대 올림픽을 부활을 하자라고 움직이는 보여요. 약간 뜬금없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영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근대 올림픽을 부활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네. 이제 쿠베르탱이 이제 선수를 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리스에서 시비를 건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야, 그 우리가 원래 맛집인데. 우리 이보쇼 쿠베르탱 남자 근대 올림픽을 부활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그리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원칙 아닙니까? 맞고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쿠베르탱이 그래 좋다. 그럼 1회 대회는 아테네에서 여십시오. 2회 대회는 파리에서 열겠습니다. 뭔가 되게 이상한 협상의 달인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리스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3회부터는 어떻게 하냐고 되냐고. 넘어갔어. 쿠베르탱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가서 정하자고. 왜냐면 그 당시 근대 올림픽은 말 그대로 동네 체육회였어요. 그렇죠. 아직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모여봤자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예. 그 3회부터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이제 한 2회까지만 하고 그냥 끝이 날지도 모르니까. 근데 쿠베르탱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머지 서구 열강들이
우리도 한번 한번 참여를 해보자. 그래서 미국, 영국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4회 대회 전까지는 그 런던 대회 전까지는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뭐 개별적으로 참가해가지고 룰루랄라 그냥 그 개막식을 한 거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2회 대회를 한 거 딱 보니까 지금 프랑스가 근대 올림픽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약간 이용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홍보가 되잖아. 프랑스 국가 홍보가요. 그래서 이 4회 런던 올림픽부터는 자 지금부터는 우리 나라 홍보를 위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자. 처음으로 국가대표를 참가시키고 이 국가대표단이 들어갈 때는 국기를 들고 들어가자. 어떻게 보면 평화의 제전이 이 순간부터는 약간 그 서구 열강의 경쟁의 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약간 그랬고 가만 보면은 그냥 사실 약간 운동을 하는 엑스포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처음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올림픽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그 당시까지 굉장히 인기 있다가 없어지기 시작한 게 박람회예요. 박람회, 박람회가 사실은 그 전까지 1900년이 거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이전에 최고의 세계 축제로 가면은 역시 박람회.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미국이 거기에 끼어들면서 그 서로 박람회를 통해서 자신의 국력을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또 수십 개 나라가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됐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스포츠 대신에 뭔가 이제 과학 기술을 자랑을 한다든가. 그게 엑스포의 전통을 이은 거예요. 맞아요. 월드컵은 말 그대로 한일 월드컵 전국에서 열리잖아요. 네. 근데 올림픽은 서울, 도쿄, 베이징 도시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엑스포, 파리 엑스포, 런던 엑스포 그 전통을 이은 거예요. 그 박람회의 오래된 아이덴티티를 올림픽이 그대로 가져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국가에 대한 경쟁이라는 것이 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사실 이제 전쟁은 못하지만 전쟁을 하면은 파괴적이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포츠라는 경쟁을 통해서 국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1회 대회부터 약간 정치적으로 시작된 그 근대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6년도 이제 베를린 올림픽 그리고 가장 최악의 올림픽이었던 72년 서독 민헨 올림픽 검은 9월달의 테러. 그러니까 테러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76년도 몬트리올 올림픽은 아예 올림픽이 망해버렸잖아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악용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올림픽 얘기해봤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어떤 얘기해 볼까요? 올림픽 얘기했으니까 조금 편한 얘기로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답답했나요, 그러면? 아니, 올림픽은 정치니까 긴장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이 정치적인 얘기잖아. 네, 그래서 88 올림픽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평창 올림픽은 굉장히 저는 편안하게 봤는데 저는 88 올림픽 때 비 오면 안 된다. 저 고3 그때 중간고사 볼 때였거든요. 그거랑 비와 무슨 상관이에요? 나라의 행사인데. 그렇지. 애국자네. 그땐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그냥 하나의 경기일 뿐인데 그 당시 우리가 느꼈던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 그래서 이부제 했었잖아요. 서울에. 이거 기억난다. 이부제. 네, 이부제를 해가지고 그걸 어기는 거는 거의 국가 반역에 해당하는. 그때 그러니까 제 기억에 아무튼 길거리에 뭔가 그 외국인들이 보고 눈살 찌푸릴 만한 것들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3.1 고가대로 지금은 사라진 청계천 위에 있는 그 대로 옆에다가 그때 임시로 빌라 아파트를 쫙 세우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됐는데 노들길 통해 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가니까 약간 그렇다고 해가지고 뚫린 게 올림픽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도 볼 때 88년에는 굉장한 정치적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문화적 충격을 준 사건이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워낙 흑자를 남긴 올림픽이었어요. 서울 올림픽이. 이게 뭐 이게 대성공이었지 사실. 88 올림픽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뭐 이런 뭐 테니스 이런 얘기가 긴장감을 갖고 볼 수는 없다. 테니스? 네네네네. 그러면 이번에 해주실 얘기가 테니스?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들 뭐 정현 선수라든지 몇몇 선수, 권순욱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메이저 대회에서 조금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이제 우리도 테니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테니스라고 하는 것들은 유럽에서는 귀족들, 왕족들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실내 스포츠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테니스 코스트의 선언. 테니스 코트 그렇지 이게 맞습니다. 실내 체육관이잖아요. 3부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세금 못 낸다라고 했던 제3계급의 모임 장소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테니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거를 가만히 실내에서만 한 건 너무 귀족적이고 폐쇄적이니까 이걸 조금 개방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873년에 영국의 윙필드라는 사람이 윙필드요? 네. 뭔가 필드에서 뛰어봤을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윙필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테니스를 규칙을 조금씩 바꿔갖고 잔디 구장 위에서 뭔가 이름이랑 너무 어울리는데. 네, 잔디 위에서 윙필드의 잔디구장.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잔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걔네들이 만든 스포츠 근대 스포츠들은 이제 잔디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 잔디에서 테니스를 연 첫 대회가 윈블던 대회고 1877년에 열립니다. 그 유명한. 네. 그런데 그 1877년에 윈블던 대회에서 열린 테니스가 6년 뒤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되게 일찍 들어왔네요. 되게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왔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미 유럽에 그러니까 미국에 이 테니스가 퍼져 있었던 덕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답사를 가다 보면은 인천 답사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정동 답사도 가면은 거의 옛날 도면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테니스 코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 이게 테니스였으니까 이거를 하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덕수궁 옆에도 테니스 코트가 면면이 맞아. 영국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이게 이제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신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뭐냐면 저들하고 친해져야겠다. 저 서양 선교사들, 서양 외교관들하고 친해져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김옥균입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당시 이제 지금 그 가끔 썬킴 교수님 가시는 정독도서관. 정독도서관 가세요? 정독도서관은 사랑해요. 정독도서관에 가서 거기가 뭐 하시나요? 성산문 선생의 그 집터거든요. 네. 기운을 느끼고 지금. 기운을 받고 오시는군요. 굉장히 거기가 그 이제 미신을 많이 믿으시는. 성산문 선생의 집터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김옥균의 집터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집에다가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어요. 집에다 코트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당시 이제 미국 푸트공사 불러가지고 네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한번 하시죠. 제가 요즘에 테니스를 칩니다. 이거 뭔가 트렌드 세터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칩니다. 그러니까 또 영국에서도 김옥균네 집에 가면은 테니스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웅성웅성 보는데 아마 김옥균이 직접 쳤다라는 것들을 본 기록은 없는데 어쨌든 테니스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뭐 집에 코트가 있었는데 테니스를 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김옥균이 테니스장에서 나라를 팔아먹는다. 테니스를 치면서 서양 선교사들, 서양 외교관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그렇지. 이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그 외국 특히 서양에 대해서 조금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퍼졌고 실제로 갑신정변에 일으켰을 때 이제 그 외국 공관들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갑신정변의 도화선이 된 거는 어쩌면 테니스장이다. 테니스 코트 있을 때. 이게 이제 제가 허지웅쇼에서 처음 밝히는. 이게 왜냐면은 골프장에서 막 정치인들 뭐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면 뒷거래지만 어찌됐든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정치적인 거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운 일이고. 네네네. 그런 것처럼 김옥균도 테니스 코트에서 네네네. 그런 일을 준비했을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84년 갑신정변 때 이제 김옥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형당하고 쫓겨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가 잠시 이제 잦아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선 사람들은 이걸 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 잘하신 게 골프가 이렇게 귀족 스포츠 대접받는 건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일 뿐이에요. 미국은 이제 대중적이죠. 미국은 굉장히 대중적인 스포츠고 평균적으로 18홀 도는데 한 우리 돈으로 2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일단 땅덩어리가 좁은데 그 골프장이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그리고 사실 보면은 대부분 카트 타고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게 운동인데. 그러니까 운동 효과가 없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또 치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목 디스크와 정확히 운동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골프를 잘 안 치는데 느낌은 그 저희 밭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곡괭이를 이렇게 계속 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지금 제안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근데 실제 그 운동 강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요? 비슷한 근육을 쓸 것 같다는 똑같은 근육을 쓴대요. 똑같은 근육. 그래서 곡괭이질 하다가 근육 다치는 거랑 똑같이 다치는 거라고 골프는. 한쪽 방향으로만 쓰는 운동이라고. 그런 반면에 테니스는 굉장히 귀족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돌발 퀴즈를 원래 내야 되는데 아까 퀴즈가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는 안타까운데. 썰매가 너무 충격적인 퀴즈라서 괜찮았어요. 테니스를 당시 한자로 뭐라고 했을까요? 이 뭘까? 테니스를 한자로. 설마 중국어랑 비슷하나?
테니스.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색하지 뭐. 기억이 안 나. 중국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일단 끝에는 구자가 들어가고요. 구. 그러니까 농구 배구하는 것처럼 구. 던진다는 뜻입니다. 친다, 던진다. 타구. 척구. 척구? 그러니까 이게 투척하다 할 때. 아, 척구. 네, 척구라는 표현이 아, 등장. 중국말은 다르네. 중국말은 망구예요. 망구요? 무슨 철조 아, 망구. 네트가 있으니까. 망구. 아무튼 척구였다. 네, 척구였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테니스를 당시 이제 척구라고 불렀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통이 쭉 이어졌으면 지금 우리가 서양 말로 부르는 그 스포츠 이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방식의 한자 또는 조어식이 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외국인들만 즐기는 그런 어떤 스포츠가 되는 거죠. 외교관들이든 선교사들이든 그러겠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외교관이나 선교사가 사실은 조선에 왔는데 눈에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고종과 순종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 순종을 불러다가 모셔놓고 테니스를 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자, 지금부터 연기하셔야 돼요. 저렇게 힘든 일을 손수하다니 참으로 딱하고 뭐라고요? 타인에게나 시킬 일이지. 뭐야 똑바로 다시 해. 다시 연기하지 마. 자, 연기하지 마. 테이크 2. 자, 저기 연기 안 하고 바로 할게요. 그러니까 저렇게 힘든 일을 왜 손수하느냐. 저런 하인들한테 시키지. 아, 저기 212라고 생각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치고 도망가고 뛰니까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포츠라는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문과 무의 개념, 어떤 신체 단련의 개념들이 사실은 분명히 양반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활 쏘고 말 타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정조 막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전통이 우리 쪽은 약해지고 이쪽은 새로운 전통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어쨌든 테니스가 어디로 퍼져나가냐면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로 퍼져나갑니다. 그러겠네. 자연스럽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각각의 테니스 클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장비예요. 장비, 라켓이랑 공, 네트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대충 만들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일제 강점기에 잠깐 고무공으로 하는 거 있죠. 예. 연식 전구로 예.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해방 이후에는 정구 따로 테니스 따로 이렇게 현재까지 이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니스의 역사까지 좀 알아봤는데, 테니스는 척구 네, 재밌다. 썰매는 스키는 설마. 다음 주에도 이런 재밌는 퀴즈 이렇게 몇 개 준비해 와 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재밌다. 네네. 자, 오늘 돌발 퀴즈 정답 1번 프랑스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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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하루는 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을지 이야기들을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0692님, 약속 시간 늦어서 급하게 나왔더니요 슬리퍼를 신고 나왔네요. 이 날씨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올 줄이야. 발은 춥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고 갑자기 패션 테러 수준을 넘은 약간 이상한 아줌마가 됐어요. 웅디는 이런 경험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본인 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머릿속으로 아니 뭐 한겨울에 맨발에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지 왜 그러실까? 하고 사진을 봤는데 이게 뭔가 너무 노골적으로 위에 이제 그 차림새와 차이가 나서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제가 원래 이런 거 거의 신경 안 쓰는 편인데 저는 진짜 막 하고 다니거든요. 특히 옷 입는 거는. 근데 저는 뭐 저렇게도 다닙니다. 예. 괜찮아요. 뭐 어디까지 나가셨을지 그게 궁금하긴 한데 설마 시내 나가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괜찮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7381님, 에너지 넘치는 아이 때문에 늘 층간소음이 신경이 쓰여서요. 죄송한 마음에 아랫집 어르신에게 딸기를 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귤과 함께 쪽지를 주셨네요.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소음 중에 제일 듣기 좋은 소음이 어린이들이 노는 소음입니다. 걱정 마세요. 너무 감사해서 울컥했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난 저는 복도 많고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르신 항상 건강하세요 라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이렇게 써준 쪽지인데 감동적이죠. 어르신이 글씨도 참 잘 쓰시네. 각이 그냥 탁 살아있어가지고 참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동욱님이 청해주신 최성빈의 사랑하는 어머님께 듣고 오겠습니다. 3411님이 청해주신 사준의 메모리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이죠. 6147님,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남편이 경북 영덕에 난 큰 불로 인해서 3일 전부터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서 화마 싸우느라 이제야 뒷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화재 진압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제가 생일인데도 현장에 있느라 따뜻한 밥 한 끼 못 차려줬거든요. 오늘도 혹시나 불씨가 되살아날까 비상근무를 서야 한다고 합니다. 제 남편 박재준 씨의 생일 옹디도 축하해 주세요. 우리 박재준 대원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 영웅이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시죠. 안 그래도 너무 요즘 그 며칠간 추웠는데 그 추운 날에 새벽에 그렇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또 이번 현장도 잘 무사하게 마무리를 지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이네요. 이 6147님 마음씨도 참 뭔가 이게 예쁩니다. 사연이 너무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283님, 아내가요 빙판길에 넘어져서 오른손을 삐끗해서 깁스를 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아내를 위해서 돼지 등뼈 그리고 시래기를 사다가 뼈다귀탕을 했거든요. 레시피 보고 따라했는데 맛있네요. 웅디도 허지웅 씨 가족들도 빙판길 사고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이 뭔가 국물 내는 요리 아니에요? 이거 대단하신데 뭔가 그냥 쉽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맛있겠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지윤님이 청해주신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듣고 오겠습니다. 자, 내일은 난세의 간웅 있는 날이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4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를 이 노래 제목 요청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가지고 알려드립니다. 최성빈의 사랑하는 어머님께였어요. 많은 우리 불효자 청취자들이 불효자식 청취자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당장 노래 제목 다시 알려달라고 사랑하는 어머님께였습니다. 자, 오늘의 엔딩송 4065님, 남편과 싸웠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비상금을 발견했는데 제가 말을 안 하고 다 써버렸어요. 힘들게 모았는데 왜 허락도 없이 쓰냐고. 오전에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네요. 사실 카드값도 2달 밀려 있었고 가계부 쓰면서 아껴 써도 적자라서 메꾼 건데 제 생각이 짧았나 봅니다. 솔리드의 이제 그만 화 풀어요 들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4065 남편분 돌아가세요. 추운데 밖에서 뭐해요. 들어가서 얼른 저기 치킨 같이 시켜서 나눠 드세요. 저도 지금 치킨 먹으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